그럼 한 주 동안 우리 시장에서 꼭 짚어봐야 할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이번 주 내내 6만 원 선에서 머물렀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여러 나오면서 좀 투심이 약화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가 이번 주 강하게 반등하면서 미국장에서 반도체주 어느 정도는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국내 시장,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은 9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면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정말 부지런히 담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쓰면 죄송한데 삼성전자를 너무 이렇게 미시적으로 현미경적으로 너무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실적도 좋고 괜찮은데 주가는 7만 원이 깨지면 싸 보이잖아요. 네. 또 더 사게 되고 더 사게 되고. 자, 그런데 저는 삼성전자가 사실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5조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와. 그러니까 10조 원 팔았는데 절반이 삼성전자예요. 나머지 또 1조 원은 하이닉스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 달 동안 5조 원어치를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뒷자리는 제가 떼겠습니다. 몇천억 대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저희가 모르는 어떤 악재를 미리 접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악재라는 거는 저는 그러면은 다 같이 빠지면 괜찮은데 엔비디아라든가 브로드컴 같은 게 어제 또 올라서 이제 신고점 근처입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는 아직 회복하진 않았는데 다행히 이제 만약에 월요일 증시가 열렸으면 삼성전자 갖고 있는 분들 괜찮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대 그나마 올라줬는데 이제 월화수 휴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는 이게 반영이 또 안 되는 부분이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지금 못 올라가는 문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같이 움직이는 부분도 있는데 중국 시장에 대한 중국이 디램 반도체 정도 생산하는 거는 이제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화웨이가 3단 접는 폴더 부품을 내놨잖아요. 네. 그래서 애플 주가가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들어가는 칩이 화웨이가 만든 스마트폰 칩이 어떤 거냐면 기린 9000S라는 칩입니다. 근데 그게 7나노짜리예요. 7나노는 이 노광 공정 장비, EUV 장비가 없으면 못 깎아요. 이거를 빛으로 깎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수출 금지 품목인데 네덜란드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걸 해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인해 전술이죠. 노광 공정 장비로 한 번 깎을 거를 4번을 깎는 겁니다. 그 장비가 있는 건 아니고. 없어요. 네. 없다 보니까 그 아래 등급이 있는데 그거는 한 14나노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갖고 한 번 깎아요. 그리고 나서 본 다음에 또 깎고 그러니까 공정 과정이 10배 정도 넘게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국이 그걸 해냈다는 건 뭐냐면 이제 기술이 그렇게 축적된 다음에 이제 7나노까지 했다는 거는 어쨌든 스마트폰은 다 거의 커버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쪽만 빼놓고는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 디램 반도체라든가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쪽은 사실은 이제 자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문제는 그리고 또 여기서 방송에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너 일가 측면에서는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이재용 회장님 입장에서는. 이재용 회장님은 참고로 삼성전자 지분이 1.2% 있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그-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최근 임원들의 매수세가 꽤 들어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네. 그렇지만 이재용 네. 부회장님 입장 이상 오너 일가에서는 지금 지분이 다 합쳐서 2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 그다음에 뭐 삼성문화재단, 장학재단 다 합쳐서 뭐 이재용 회장님 재산까지 그러면 이게 공정거래법상 지금 계열사로 두려면 삼성전자를 지분을 30%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좋겠네요. 그러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그렇죠. 않을까요? 떨어지면은 지금 개미분들은 5조 원을 평균 7만 제가 분석해 보니까 7만 3천 원에 샀어요. 평균가가. 그러면은 지금 손실이 거의 한 이제 10%대가 15%대죠.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힘들지만 오너 일가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기다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좀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됐어요?
100만 원이 사실 종가상 신고점이에요. 103만 원이. 신고점 엊그저께 찍었다가 지금 잠깐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년간의 모습, 최근 3개월의 모습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님이 지분을 삼성물산이 실제 장악하고 있는 삼성 이 바이오로직스는 신고점. 반면에 삼성전자는 계속 내려오면 나중에 지분을 만약에 맞바꿔서 오너 일가의 지배율을 30%까지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본다면 아주 이상적인 전략이죠. 이걸 본다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님은 무슨 생각을 가질까? 올라가는 걸 원치 않는다.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몇 개월간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지수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코스닥에 있는 관련 종목군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각이 어느 정도 약간 좀 넓혀서 본다면 국내 시장이 왜 삼성전자나 IT 종목은 못 가는데 바이오 쪽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 다른 쪽 종목군들이 개별 종목에 나오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와 의견 들어봤습니다. 국민주식 고충 처리반 국부처에서는 여러분의 소외된 주식 고민들 들어드립니다. 지금 070-4941-0225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주식 고민을 듣고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평균 매수 단가, 보유 비중을 말씀해 주시면 박한샘 전문가가 직접 청진기를 대고 진단해 드립니다. 또 박한샘 전문가의 우뚝 전략 탐나는 분들은 02-3490-4512번으로 전화하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AI 반도체 주식들이 급등락으로 오가는 중에도 데이터 센터 시스템 구축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한 오라클의 신고점 경시 눈에 띄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의 AI 관련주들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AI가 지금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AI 저도 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2달 전부터 제가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수익이 끝났다. 그래서 빨리 나오셔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우리 이오테크닉스나 주성이나 이런 중소형 종목들, 한미 반도체 같은 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 AI 반도체가 끝난 거지 AI에 대한 비즈니스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사람으로 따지면 뇌에 해당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신경망이 되고 있는 건데 AI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돈을 투입했는데 과연 이게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여기 잠깐 한번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지금 이제 AI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한국 돈으로 135조입니다. 아마존은 향후 15년간 1,500억 달러. 그러니까 매년 100억 달러씩 투자하겠다는 거죠. 한국 돈으로 현재 202조예요.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보통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1조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전기에 관련된 전력을 워낙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버지니아에 지은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인데요. 밤에는 여기가 되게 환합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렇게 약간 보면은 좀 도심이 아니라 좀 떨어지는 데 있죠. 전력 관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게 이렇게 전 세계다 이제 이렇게 짓게 되는데 문제는 이 돈이 안 돼요. 이게 당장. 그래서 AI 챗 GPT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지금 이 주식들이 안 올라가죠. 왜냐하면 돈은 반도체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알고리즘은. 근데 돈은 못 벌어요. 돈을 버는 거는 그 반도체를 찍어내는 TSMC라든가 이제 그걸 설계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마치 예전에 우리가 그 서부에 금이 있다. 그래서 동부에 있던 사람들이 인디언과 싸워가면서 서부로 가서 금광 캐러 가는데 실제 금 캔 사람은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청바지 팔아먹고 마차 팔아먹고 로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로또 명당자리에서 로또 당첨된 사람은 그중에서 한두 명이고 그 로또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 사실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의 문제는 당장 누가 돈을 버는 걸 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 어제 주가들 보시면은 스탠앤푸어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이제 S라는 종목.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이버 쇼핑 같은 그런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남미 주식에서도 주목받는 게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게 있어요. 메디카도 예, 리베.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중남미 쇼핑 업체인데 중남미 아마존 같은 존재입니다. 아. 신고점 나왔어요. 그리고 아마존도 사실 최근 들어서 강세고, 그래서 이런 어떤 당장 이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서 한 개당 1조 원이 넘는데 이걸 해서 돈을 당장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율주행에 인공지능을 접목을 해서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 무인 택시라든가 택배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테슬라 자체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제 월간 구독 한 달에 5만 원이나 10만 원에 내므로써 그걸 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첫 번째 가장 큰 돈이 든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바로 이 전자상거래 업종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그 여자분들 백화점에 이제 좀 가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백화점 안 가는데 나는 몰랐는데 내가 쿠팡이나 백화점에서 어떤 걸 정기적으로 샀던 거예요. 뭐 월이나 한 번이나 아니면 네네. 가을에 뭐를 가전제품을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애기용품 같은 걸 내가 구입했다든가, 그러면 저는 잊고 있었는데 문자가 딱 옵니다. 뭐 누구님, 박한세님, 뭐 찬바람 불 때 쌍화차 구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뭐 이 제품 마사지기 구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런 것들이 문자가 계속 와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돌려서 거기에 맞게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쿠폰 같은 것도 쏴주고, 제가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뭐 가성비 좋은 걸 원하는지, 아니면 그래서 그런 걸 봐가면서 아 이게 정말 쿠팡이라든가 이런 데는 인공지능의 마케팅에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부분이 물류센터의 재고가 예전 같으면 남사 이런 양복 있죠. LG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LF 거기 네. 남 패션 브랜드가 하나 남았는데, 제가 그 회사를 분석하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과거에는 재고가 한 달이었어요. 재무제표가 보면, 그러니까 의류회사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얼마냐면 3일에서 이틀입니다. 아, 의류 회사인데도 그렇게 짧은 건가요? 네. 그래서 BJF 리테일이라든가 GS 리테일처럼 우리가 딱 가봤을 때 바나나 우유가 떨어질 만하면 분명히 있어요. 거기 신기하게. 근데 많이도 없어. 3개, 5개 들어오는 딱 보면 그 정도인데 떨어지지가 않아요. 항상. 그게 바로 그런 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데이터를 가공해서 그런 물류 혁명이 사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잠깐 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인공지능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존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마존에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아마존이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이 아마존 전체 매출액의 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전 세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실 1위 업체예요. 빅데이터를 가공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상의 이 데이터를 한번 가공한 게 클라우드인데, 그걸 가지고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인공지능하고 이제 AI하고 붙으면은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근데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의 32%는 바로 아마존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 부분이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지금 3%고, 어제 아도비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도비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력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어제 주가가 8% 폭락했습니다. 반면에 아마존과 협력하기로 했던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이번 달에만 22% 급등. 참 이번 주에만. 그리고 어제 7% 폭등 나왔다가 신고점 뚫고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번 주 전체로 보면 14%가 신고점을 계속 뚫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라클이 왜 이렇게 강한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오라클이 약간 전력을 좀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이제 SaaS,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를 해주는데 이거를 SaaS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소위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같으면 상관없는데 한 직원이 한 뭐 30명, 그렇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하고 뭐 50명, 100명이다. 그럼 이런 회사들은
이제 전산 전문 관리 직원을 따로 운영하기에는 전산도 그 서비스 그 서버라든가 공간도 이용하기에 돈도 들고 이 부분이 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운영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아웃소싱으로 맡기는 거. 이거를 바로 SaaS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소프트웨어 관리뿐만 아니라 해킹이라든가 이런 걸 다 맡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면 우리가 좋을지 데이터 분석까지 해서 마케팅 자료에 활용하는 것까지 다 맡기는 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통합으로 맡겨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SaaS라고 그러는데요. 오라클이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회사거든요. 자, 그런데 자기네들이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새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마존 같은 회사조차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클라우드 스트라이커라는 회사한테 이 회사, 마이크로소프트는 맡겼거든요. 근데 문제는 영국에서 터졌어요. 원래는 한쪽에 서버가 다운돼도 괜찮게 해야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 영국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클라우드 스트라이커한테 다 맡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격도 싸게 해주고 잘 해주니까. 그럼 문제는 클라우드 스트라이커에서 그때 소프트웨어 잠깐 하나 오류로 문제가 있었을 때 항공이나 이런 게 다 막혔었잖아요. 네. 영국 같은 경우 심각했거든요. 한국은 거의 타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우리 스스로 한글과 컴퓨터도 만들어서 쓰고 구글이 유일하게 점령하지 못한 나라가 한국이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유일하게 그 마이크로 워드가 점령하지 못한 곳이 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별로 타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태 이후에 오라클이 갑자기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라클이 급등 나왔거든요. 신고점도 뚫고 계속 올라가고 50% 이상 올라갔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오라클이 전략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아, 사람들이 어려워하는구나, 인공지능을. 서버도 따로 구입하고 스토리지도 구입하고 그리고 H백 반도체가 좋은지 B백 반도체가 앞으로 나오는 블랙엘이 좋은지 자기네들은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대기업들조차도. 그래서 오라클이 하드웨어,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에다가 하드웨어 장비를 같이 구입해서 이걸 우리가 같이 관리해 주겠다. 지금 붙여서 판매하고 있어요. 이게 먹힌 겁니다. 그래서 오라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오라클은 전형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드웨어 장비까지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해가면서 클라우드 스트라이커 사태 이후에 인공지능으로 인한 관리들이 더 복잡해지고 그 데이터 센터는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을 오라클은 지금 파고드는 겁니다. 본인들 서비스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그렇다고 본다면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이 소위 얘기해서 이제 이 클라우드 서비스 파트에서 경쟁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꼭 필요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저희들한테도 시장에서 종목으로서 주목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